이 할망구가 또 내 자리에 앉았네. 이순덕은 식당 입구에서 멈춰섰다. 자신이 늘 앉던 창가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저 여자 일주일 전에 입주한 신입이지. 73세의 순덕은 이곳 그린힐 실버타운에서 5년째 살고 있었다. 5년이면 고참이다. 고참에게는 고참의 자리가 있는 법이다. 저기요, 거기 제 자리인데요. 신입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단정한 쇼컷에 깔끔한 옷차림. 순덕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다.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처음 알았네요. 5년 동안 제가 앉던 자리예요. 다른데 앉으시죠. 여자는 잠시 순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순덕은 여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체념? 아니면 깊은 슬픔? 죄송해요. 몰랐어요. 여자는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겼다. 구석진 곳,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자리였다. 순덕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런 데서는 처음부터 자리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점심을 먹는 내내 순덕은 구석에 앉은 여자가 신경 쓰였다. 여자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저 사람 박정희 씨래요. 옆 테이블의 김말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말자는 순덕의 단짝이었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들이 여기 보냈다던데 본인은 오기 싫어했다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시무룩한 거구나.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정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순덕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3년 전 순덕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딸아이가 말했었다.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여기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순덕이 원한 건 시설 좋은 요양원이 아니라 딸과 함께 사는 삶이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집, 익숙한 일상이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다. 모든 게 낯설었고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순덕은 투명인간 같았다. 그래서 더 공격적이 되었다. 자리를 차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지금의 위치였다. 다음날 아침 순덕은 일찍 식당에 갔다. 박정희는 이미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희에게 다가갔다. 함께 앉아도 될까요? 정희는 놀란 듯 순덕을 바라봤다. 여기 제 자리 아니에요. 창가 자리 말이에요. 순덕은 앉으며 말했다. 사실 누구 자리도 아니에요. 제가 오래 앉았다고 제 거라고 우긴 거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정희 씨 맞죠? 저는 이순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순덕은 정희의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순덕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손이 그렇게 떨렸었다. 여기 처음이시죠? 적응하기 쉽지 않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은 걱정된다며 여기 보냈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순덕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다. 저도 그랬어요. 준비 같은 건 아무도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정희가 순덕을 바라봤다. 그 눈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다. 여기 어떤가요? 살만한가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집만 못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외롭지는 않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순덕은 김말자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정희 씨랑 우리 자리에서 같이 먹자. 갑자기 왜? 며칠 전만 해도 자리 뺏겼다고 화냈잖아. 순덕은 창가 자리를 바라봤다. 창가 자리 혼자 앉기엔 너무 넓더라고.
셋이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말자는 순덕을 빤히 쳐다봤다. 순덕아, 너 변했다. 나이 들면 다들 변하는 거지 뭐. 순덕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변한 게 아니라 잊고 있던 걸 다시 기억해낸 것 뿐이라는 걸.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함께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자리에서 작은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데. 강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78세의 철수는 실버타운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주자로 소문나 있었다. 식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다른 입주자들과도 자주 다퉜다. 강철수 씨,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젊은 간호사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낮춰? 내가 왜? 이게 내가 낸 돈으로 사는 곳인데 내 맘대로 못해? 순덕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철수, 저 사람은 6개월 전에 입주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부딪혔다. 아무도 그와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성질이 고약한 거야? 정희가 순덕에게 작게 물었다. 글쎄,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강철수의 분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3주 전 우연히 그가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우는 걸 본 적이 있었다. 70대 후반 남자가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모습. 그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다음날 오후 순덕은 정원에서 강철수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철수는 순덕을 힐끗 보더니 대꾸하지 않았다. 순덕은 그대로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질 더러운 늙은이, 까칠한 할아버지, 뭐 그런 거겠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순덕의 솔직한 대답에 철수가 피식 웃었다. 솔직하시네.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강철수 씨, 왜 그렇게 화가 많으세요? 철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화가 나요. 평생 일만 했어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근데 은퇴하자마자 병을 얻었어요. 파킨슨. 순덕은 철수의 손을 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혼자 살기 어렵다고. 자식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살 곳이 없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시는군요. 네, 화가 나요. 세상에, 내 자신에게, 이 몸에. 근데 화를 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동정처럼 느껴져서 더 화가 나요. 순덕은 철수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강철수 씨, 제가 남편 잃었을 때 얘기해드릴까요? 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암으로 2년을 투병했어요. 마지막 6개월은 제가 간병했죠. 그때 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조금씩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저도 화가 났어요. 세상에, 신에게, 남편에게도 왜 날 두고 가냐고. 근데 그 화를 남편한테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냈어요. 간병 안 도와준다고 병원비 대라고. 온갖 트집을 다 잡았죠. 그래서 딸이 여길 보낸 거군요. 네, 근데 알아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화낸 건 딸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 무력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철수 씨도 그런 거 아닐까요? 병에 걸린 자신에게, 나이 든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 근데 그 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렇게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순덕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혼자서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날 싫어하는데 전 안 싫어해요. 철수가 순덕을 봤다. 왜요? 저 이렇게 성격도 나쁜데. 성격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거잖아요. 마음이. 그 말에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70대 후반의 남자가, 평생 강하게 살아온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요. 직원들한테, 다른 입주자들한테.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죠. 지금부터라도. 며칠 후 철수는 식당에서 간호사 미연에게 다가갔다. 저기, 미연씨. 네, 강철수씨. 미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지난번에, 아니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은 놀라서 철수를 쳐다봤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화풀이 했죠.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그날부터 철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투는 투박했고 때로는 짜증을 냈지만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순덕과 정희 말자가 앉은 창가 자리에 철수가 다가왔다. 여기 한 자리 있나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순덕이 웃으며 말했다. 의자 하나 더 가져오세요. 넷이 앉으면 좀 비좁긴 한데 못 앉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철수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철수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함께 먹어주셔서. 내일도 오세요. 순덕이 말했다. 정말요? 창가 자리 넷이서 나눴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파편처럼 흩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래, 괜찮아. 바쁘니까.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 들어 벌써 세 번째였다. 딸은 늘 바빴다. 회사 일, 아이들 돌보기, 남편 뒷바라지. 엄마를 볼 시간은 없었다. 또 못 온대요? 순덕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정희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덕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서운하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기적인가 봐요. 딸도 힘든데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때 말자가 다가왔다. 내 얘기 들어봐. 우리 아들 작년에 이혼했잖아. 그래서 내가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 괜찮냐 물어봤어. 근데 어느 날 애가 폭발하더라고.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그래서요? 울면서 전화를 끊었지. 난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애는 부담스럽대. 그때 깨달았어. 내 사랑이 아들한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희가 말자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걱정은 해야지. 근데 그 걱정을 자식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여기 사람들한테도 나누는 거야.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난 평생 가족만 봤어요. 회사 동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본 적 없고.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식들한테만 매달렸죠. 저도 그래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랑만 살았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전부였으니까.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순덕이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희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린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말자가 말했다. 피를 나눴으면 가족이고 안 나눴으면 남이에요. 내 생각은 달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의지하면 그게 가족이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 아들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근데 여기 분들은 매일 봐요. 누가 더 가깝겠어요? 정희는 세 사람을 바라봤다. 순덕의 따뜻한 손길, 말자의 격려, 철수의 공감. 이들이 한 달 만에 자신에게 준 위로가 딸이 1년 동안 준 것보다 많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맙지. 순덕이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정희의 딸 지연이 실버타운에 왔다. 2달 만이었다. 지연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너무 못 왔죠? 괜찮아.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 화 안 나세요? 저 같으면 화날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화났을 거야.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요?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 지연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정희가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오해하지 마.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삶이 너한테만 매달려 있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걸 이해하게 됐어. 그럼 엄마 여기서 괜찮으세요? 정희는 창가 자리를 바라봤다. 순덕과 말자, 철수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괜찮아.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 지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2달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엄마를 여기 보낸 게 엄마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더 못 온 것도 있어요. 지연아, 너는 날 버린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을 준 거야.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다. 가끔 오면 돼.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엄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순덕, 김말자, 강철수 씨의 친구로도 살고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도 살아야지. 지연이 울먹였다. 엄마 강해지셨네요. 강해진 게 아니야. 균형을 찾은 거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창가 자리에 모였다. 정희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딸이 사줬어요. 같이 먹어요. 오, 케이크.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거야. 말자가 환호했다. 네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한 케이크, 따뜻한 차, 그리고 편안한 침묵. 있잖아요. 정희가 입을 열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전 이곳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지금은요? 순덕이 물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50년을 남편의 아내로, 딸의 엄마로 살았어요. 이제는 박정희로 살 시간이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난 평생 회사원으로, 가장으로만 살았어요. 강철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죠. 이제라도 알아가려고요. 그럼 우리 약속해요. 말자가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 누군가의 엄마, 아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손은 주름지고 떨렸지만 그 악수는 단단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균형을 잃었던 삶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다. (3월의) 어느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정원에 목련이 피어나고 있었다. 봄이 왔네. 순덕은 혼잣말을 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6년째 봄이었다.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다. 처음으로 봄이 기다려졌다. 식당에 내려가자 정희와 말자, 철수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덕씨, 오늘 날씨 좋죠?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1년 전 눈물만 글썽이던 그 여자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다. 응, 목련 피었어. 우리 식사 후에 정원 산책할까? 좋아요. 네 사람은 아침을 먹고 정원으로 나갔다.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있잖아요. 철수가 입을 열었다. 나 요즘 그림 배우고 있어요. 그림요? 네. 실버타운에서 하는 미술교실 있잖아요.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는데 재밌어요.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파뚤한데 그것도 나름 멋있더라고요. 말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요가 시작했어. 몸이 뻣뻣해서 동작 하나 따라 하기도 힘든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라고.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대. 저는요. 정희가 수줍게 말했다. 독서 모임에 들어갔어요. 매주 금요일에 책 읽고 이야기 나눠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순덕은 세 사람을 바라봤다. 모두 달라져 있었다. 아니, 원래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순덕 씨는요? 뭐 시작한 거 없어요? 나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나는 너희를 만난 게 시작이야. 친구를 만든 게. 에이, 그것만이에요? 그것만?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순덕은 진심으로 말했다. 나 평생 친구 없이 살았어. 남편 의지하고 딸 키우고. 그게 전부였어. 근데 너희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희가 순덕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래요. 순덕 씨를 만나서 달라졌어요. 그때 실버타운 원장이 정원으로 나왔다. 여러분, 잠깐만요. 좋은 소식 있어요. 네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다음 달에 입주자 가족 초청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공연이나 전시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참여하실 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해볼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하는데? 음악회는 어때요?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나 악기 못하는데? 철수가 걱정스레 말했다. 배우면 되지. 한 달 있잖아. 말자가 당당하게 말했다. 좋아, 해보자. 한 달 동안 네 사람은 몰래 연습했다. 순덕은 피아노를, 정희는 플루트를, 말자는 노래를, 철수는 아코디언을 배웠다. 손이 떨리고 숨이 차고 악보를 읽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이 나이에 우리가 미쳤나봐. 철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미친 게 아니라 산 거지.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초청의 날이 왔다. 강당은 입주자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다. 정희의 딸 지연도, 말자의 아들도, 철수의 아들과 며느리도 왔다. 순덕의 딸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 무대 위로 네 사람이 올라갔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덕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건반에 손을 올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주가 시작됐다. 정희의 플루트가 이어졌고 철수의 아코디언이 화음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말자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봄날은 간다. 낡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았다.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박자가 어긋나고 음이 틀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어설픈 연주 속에는 삶이 있었다. 상처와 치유가, 슬픔과 희망이 함께 울려 퍼졌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가족들이 달려왔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지연이 정희를 꼭 안았다.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난 몰랐어.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정희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순덕의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 왔죠? 괜찮아. 넌 내 삶을 사는 거니까. 엄마, 행복해 보여요. 진짜.
응, 행복해. 순덕은 진심으로 말했다. 저녁 네 사람은 다시 창가 자리에 모였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말자가 환하게 웃었다. 73살, 75살, 78살, 70살. 합치면 296살이 무대에 선 거야. 296살의 밴드.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름도 멋지네요. 네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있잖아요. 순덕이 말했다. 1년 전 생각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 정희씨 자리 뺏으려고 했었죠. 나 사람들한테 소리만 질렀었고 철수가 머쓱하게 웃었다. 나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봄이에요.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순덕은 목련 나무를 바라봤다. 환한 달빛 아래서 하얀 꽃잎들이 빛나고 있었다. 맞아. 봄이 왔어. 우리의 봄이. 네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외로움도 슬픔도 후회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린힐 실버타운 3층 식당 창가 자리. 4개의 의자에 앉은 4사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봄을 맞이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